안녕하십니까. 스미스업의 해품죽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워렌 버핏을 굉장히 선호하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워렌 버핏처럼 그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다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대로 안 되면 나는 워렌 버핏만큼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항상 도루묵이 되곤 하죠. 하지만 워렌 버핏은 지금 9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고, 영감이셔서 영감을 주나? 워렌 버핏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온 투자 철학 앞으로도 영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사상 처음으로 5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 주당 6억 2천만 원 정도. 월스트리트에서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주식에 등극을 했어요.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완전 마무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고가를 가면서 굉장히 맹위를 떨치는 주식, 그게 바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A 주식이 한 주당 우리나라 돈으로 6억 2천만 원이 하다 보니 한 주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주주들이 이 주식을 좀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절대 분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1996년에 30대 1로 분할한 클래스 B 주식이 있습니다. 1965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를 주당 50만 달러, 그리고 세계 최고로 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에 올려놓는 이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엄청난 성과와 엄청난 투자 철학, 이런 부분 때문에 후계자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레그 아벨이라는 그 부회장을 지목을 했죠. 하지만 그 일선에서 지금 후퇴하라 이런 주주 제안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의결권의 32.1%를 워렌 버핏이 쥐고 있고요. 아마 그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코카콜라 병과 함께 영면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투자 철학을 전파할 것 같아요. 90살이 넘으셨기 때문에 후계자를 더더욱 공개하라는 어떤 여러 가지 압박에 공개했을 수도 있는데, 그레그 아벨은 58세, 60세에 이제 접어드는 부회장입니다. 버핏 회장이 오늘 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내일 아침 경영권을 인수할 사람은 그레그가 될 것이라고 이사들이 동의한 상태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레그 아벨 부회장이 후계자 그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 아벨 부회장은 그룹에서 지금 철도, 유틸리티,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분야이고요. 이 아벨 부회장은 그 직장이 칼 에너지라는 지열 가지고 하는 전력 회사에 있었고, 나중에 미드 아메리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가 99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 1999년에 너도 나도 IT 기업에 투자할 이 당시에도 워렌 버핏은 전력회사를 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버핏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던 그레그 아벨 회장이고요. 아벨이 2008년도에 미드 아메리칸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BHE의 CEO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룹의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지목받은 그레그 아벨 이력도 보면은 전력회사에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모태가 되었던 투자의 그 섹터, 그리고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그 전통적인 산업 유틸리티 요쪽에서 커왔던 어떤 자신과 어떤 투자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이 분을 지금 일단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크게 주식을 투자해서 산 부분하고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보험사를 엄청 좋아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6년 이후에 기술주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애플을 사기 시작했을 때 워렌 버핏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 당시에 워렌 버핏은 70세였고요. 물론 애플이 처음에 클 때 투자한 건 아니고, 애플도 어느 정도 이제 압도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컴퓨터 쪽에서 모바일 폰으로 완전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IT에서는 안정된 부분 시기에서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워렌 버핏이 뭐 바뀐 건 아니고 그 IT 쪽에서는 성숙한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근간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죠. 보험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 쪽이죠.
자동차 보험사 게이코랑 제보험사 제너럴리 보험사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당 50만 달러가 돌파가 됐다는 이 소식과 함께 또 엄청난 현금성 자산으로 또 인수를 했죠. 보험사 엘리게이니를 14조 원에 인수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60년간 면밀히 지켜본 회사인 엘러게이니의 완벽하고 영원한 집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60년간 지켜봤다는 거는 이건 뭐 스토커면은 무서운데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을 바꿔보면 60년 동안 엘러게인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장기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 한 기업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철도 회사입니다. BNSF. 이건 100% 자회사고요.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것이죠. 우리 철도 회사도 다들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철도에서 그거 뭐야? 구닥다리 아니야? 요즘 철도가 누가 다녀?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지금 무슨 초음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나오고 있는데 철도 회사가 웬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인프라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에너지 운송 수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철도 회사를 BNSF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도 운송이 트럭에 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뭐 ESG 경영이라던가 탄소 중립 2050 이런 시대에도 결국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국 BNSF가 60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철도주를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의 수익은 굉장히 컸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이죠. 아까 나왔다시피 에너지 부분에서 이력을 쌓아왔던 부회장이 후계자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에너지 부분 BHE의 지분 91%를 소유하고 있다. 작년에 40억 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2000년도에 1억 2천만 달러 이익입니다. 근데 지금 40억 달러니까 20년 만에 30배가 넘는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요즘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주항공, 전기차, 메타버스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보험,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겁니다. 전통적인 기간 산업이자 전통적인 방어주의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현금 창출을 엄청나게 늘린 다음에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에서 엄청난 예전과의 변화가 있죠.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비중의 47.61%가 애플입니다. 정말 의아하죠. 애플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주주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워렌 버핏이 변화했다. 워렌 버핏이 변화했다기보다는 애플이 어느 정도 완성된 지위력을 갖췄을 때 좋은 타이밍에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에 막 흔들릴 때 사는 부분은 역시 없었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격언과는 다르게 절반가량이 애플에 담겨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엄청난 회사들을 투자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뭐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원이 26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뭐 주주총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982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첫 주주총회가 열렸을 당시에 15명의 주주들이 참석했습니다. 15명 주주들만 참석했던 이 주주총회가 지금은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고 4만 명의 주주가 참여하는 엄청나게 성대한 행사로 자리 잡았죠. 자본가들의 우드스탁 축제, 우드스탁 for 캐피털리스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개최되죠. 곧 이제 열리게 되겠죠. 정말 주주들이 자기가 보유한 회사의 서비스와 제품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같이 놀고 같이 춤을 추고 이런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주들하고 직접 6시간 동안 6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워렌 버핏하고 식사 자리가 뭐 경매 붙여지기도 하고 이러죠. 이런 행사들이 열립니다. 워렌 버핏하고 찰리가 우리는 종목 선정 투자자가 아니다. 스탁 피커가 아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꼽는 투자자다. 비즈니스 피커. 그래서 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우리가 장기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전망의 바탕을 두고 사는 거지 주식을 시장 움직임을 따라잡는 매개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뭐 워낙 단기 투자에 너무 열을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 언론은 다 똑같아요. 미국도 그렇죠. 분기도 못 참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정도의 시간에 뭔가 수익률이 뭐 안 좋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굉장히 깝니다.
노쇠화했고 감이 떨어졌다. 그 시점에 항공주를 낮게 팔고 그 실패가 있던 시점에 바로 또 정유주를 미리 샀어요. 또 이제 정유주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말을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식을 시장 움직임을 따라잡는 매개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전망을 바탕을 두고 주식을 사는 비즈니스를 꼽는 투자자, 비즈니스 피커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탁 피커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언론이라던가 사람들의 시선하고는 핀트가 전혀 맞지 않는다. 뭐 단기간에 일어났던 무슨 항공주에 투자를 실패하고 바로 정유주에서 또 성공을 하고, 또 뭐 정유주에 또 성공했다가 또 다른 거에 또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 뭐 지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인 성과를 보고 비즈니스 활동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 그럼 장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1965년도 아까 버크셔 해서웨이 첫 주주총회 때 15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설립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20.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통적인 유틸리티 투자에서 IT로 선회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철도주가 됐든 보험주가 됐든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리고 제공하는 업체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점에는 철도였었고 어떤 시점에는 보험이었고 어떤 시점에는 그게 IT였고, 그런 것들을 섹터로만 그냥 그 시기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게 투자의 철학이 변했네 이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의 지분은 다 보험, 철도,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기업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변한 것뿐이죠. 이 분들은 65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았던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 나무랑 잎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그러니까 바람이 흔들리면서 변하는 그런 움직임만 바뀌는 것이죠. 만약에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현인분들이 일선 뒤로 물러난다던가 아니면 자연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사 직원이 26명에 불과한데 이 엄청난 시가총액과 엄청나게 수많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뻗어 있는 기업들을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회장, 투자 철학의 어떤 윗선 이 부분들이 조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당 50만 달러를 돌파해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6억 2천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10년, 20년이 됐을 때 그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이라던가 뭐 화폐의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6억 2천만 원 50만 달러가 향후에는 뭐 주당 100만 달러도 갈 수 있고, 그때 되면 또 주당 100만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는 주식,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을 계속 몇 년 동안 유지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지금 살아 숨쉬는 시대에 그의 어떤 그 인터뷰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워렌 버핏보다 훌륭한 투자들이 또 나오고 이름을 또 알리게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투자 철학의 어떤 증거들과 많은 영상들,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을 살아생전에 보시고 계신 분이나 향후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거나 워렌 버핏을 나중에 찾아보시는 분이더라도 어느 시대더라도 이 투자 철학은 깨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클래스 A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클래스 A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클래스 B, 아니면 뭐 버크셔 해서웨이를 직접 못 사더라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금 근간이 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던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참조해서 개별 기업을 골라보는 것도 어떤 투자의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코카콜라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코카콜라 회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가 지금 뭐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면은 항상 신제품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게 항상 워렌 버핏이 자기의 무덤 곁에도 코카콜라를 같이 묻힐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학을 생각하면서 코카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싫어하지만 코카콜라에 관심이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투자의 관심 행위들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콜라를 좋아하건 콜라를 좋아하지 않건, 그리고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좋아하건 투자 방식을 좋아하지 않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주당 가치가 가장 높은 주식이라는 이 어떤 존재감은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발자취는 항상 투자자가 따라가 보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회사가 나왔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회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워렌 버핏의 지금 버크셔의 주주총회 4월 30일 날 열리는 이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신나는 음악과 함께 3년간의 그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서는 어떤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계좌에 봄이 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신일섭 해품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